얼마경은 어제 책거리를 잘 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책은 원요심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장을 봤죠. 대해 종고 스님의 서장을 편지 모음집 대종고 스님이 그때 당시에 사대부들과 당나라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 스님들도 있고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봤고, 그런데 그 대종고 스님의 스승입니다. 원호극근 선사. 이 책 또한 서간집이에요. 편지 모음인데 앞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호극근은 누구인가 소개가 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원호극근 1063년부터 1135년, 대종고 스님이 1089년부터, 그러면은 뭐 적당한 나이 차네요. 송나라 인종 가우 8년, 지금의 사천성 성도부에 속한 팽주 숭령의 대대로 유가인 낙씨 집에서, 성씨가 낙이에요. 집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무착이고 법명은 극근이다. 속가에서 쓰던 이름이 처음부터 무착인 거로 지금은 읽히는데 법명 같아요. 근데 법명은 또 극근이고, 남송 고종에게 받은 사호는 원오이고 북송 휘종에게 받은 사호는 불과이다. 우리 수다원과 뭐 아라한과 불과다 붙여 과다. 인멸 후에 받은 시호는 진각이다. 스님은 유가 집안에서 태어나 사서 오경을 읽고 공자맹자의 가르침에 따라 세간에 학문을 깊이 연구했다. 어린 시절 하루에 1000마디 말을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나고 총명했다. 어느 날 하루는 묘적사에서 불서를 경전받는데 3번 거듭 읽어보니 내려놓기가 아쉬워졌고 마치 잃어버렸던 옛 물건을 얻은 듯 했다. 2년 있었다. 얼마나 어렸을 때 있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전생에 스님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집안의 허락을 받고 묘적사 자성 화상에게 출가해서 문조법사에게 삼장을 배우고 민행법사에게 능엄경을 전수받았다. 갑자기 병을 얻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제불의 열반정로는 문자와 억구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색과 성, 소리성자로 보고자 했으니, 모양과 소리로 보고자 했으니 죽어도 보지 못함이 당연하구나라고 탄식하고는 그간의 공부를 그만두었다. 그래도 회복한 거겠죠. 한번 크게 아프고 그러고 그냥 허무해졌다. 여기에 부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후에 진각 승선사를 찾아갔는데, 근데 자기 죽은 다음에 열반 입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황제로부터 받은 시호가 또 진각이었어요. 인멸 후에 받은 시호가 진각이었다. 여튼 후에 진각승 선사를 찾아갔는데 선사가 팔을 찔러 피를 내고는 말하기를 이것이 조계의 한 방울 법유다라고 했다. 스님이 놀라서 두리번거리고 양구하고는 말하기를, 두리번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말하기를 도라는 것이 정녕 이런 것입니까? 하고는 바로 선사가 있는 곳에서 나와 버렸다.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나왔다. 뭐가 좀 이렇게 뭔가 무슨 연출도 아니고 뭐가 과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진각승 성사가 팔에서 피를 내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법의 우유다. 그러면 안목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안목 없이 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인연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떠나간 거고, 그리고는 행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옥천승호 스님의 이름 참례하고, 다음으로 금란신, 대위무철, 황룡조심, 독림상총, 뒤로 갈수록 이름이 높으신 선사들이에요. 참례했는데 모두들 스님을 법기로 여겼다. 특히 회당 선사는, 황룡조심 선사는 훗날
임대의 일파의 혈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조법연 선사를 징견하고는 그간의 모든 공부를 털어놓았는데 선사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때는 이제 행각을 많이 하던 때니까 행각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문화였었던 때니까 이제 이런저런 수행처들 다니면서 거기 지도하고 있는 이제 이런 어른 스님들 찾아뵙고 가르침 받고 그러다가 오조법연 선사 만나가 여태 공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수행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야기했더니 선사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스님이 선사가 억지로 사람을 바꾸려 한다고 하면서 공손하지 않은 말로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다. 그러자 선사가 오조법연 선사가 그대가 한바탕 열병을 앓고 나서야 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스님이 이 원호극근 스님이 금산에 이르자 열병을 얻고는 몹시 괴로움을 겪게 되었는데 평소에 배운 것으로 병을 이기고자 시험해 보았지만 병이 호전되지 않았다. 오조 선사의 말을 기억하고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 병이 좀 나아지면 바로 오조께 돌아가리라 라고 하였고 병이 나아져가지고 돌아갔어요. 스님이 선사를 뵙고는 바로 승당에 들어가 참고하면서 시자의 소임을 보았다. 오조법연 선사의 시자 소임을 봤다. 보름이 지날 무렵 부의 사자가 관직을 벗어버리고 그 지역 부의 사자가 관직을 벗어버리고 촉으로 돌아가다가 뭐 은퇴를 한 건지 그러면 거기 그 지역 다스리는 관리가 이제 그만두고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오조 선사를 뵙고는 도에 대해서 묻자 선사가 제 형은 어릴 때 소염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말하는 것을 옆에 시자로 있었으니까 원호극근 선사도 옆에서 듣게 되었다. 자주 소옥을 부르지만 소옥에게는 원래 일이 없네. 소옥원무사 단지 낭군에게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라네. 재영이 예 지금 여기 부의 사자를 칭하는 재형 예 그거 들어봤습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선사가 무엇보다 자세히 하십시오 라고 했다. 자세히 하십시오. 뭐 여튼 스님이 따라 들어가 지금 시자 살고 있는 원호 스님이 따라 들어가 선체로 묻기를 화상께서 소염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재영이 알아들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사가 그는 단지 소리를 알았을 뿐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스님이 단지 낭군에게 소리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가 소리를 안 것인데 어째서 옳지 않은 것입니까? 담벼락 밑에서 낭군을 불러내기 위해서 근데 대놓고 부를 수는 없는 그런 배경이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기를 부르면서 그게 이제 신호인 거죠. 미러인 거죠. 미러. 단지 낭군에게 소리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그런 의도인 거니까 그가 소리를 안 것인데 어째서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오조 스님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 뜰 앞에 잣나무다. 적 의성어예요. 적할 하듯이 오조 스님이 지금 이렇게 옆에서 듣다가 처음부터 옆에서 듣고 있는 시자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소염시를 얘기를 뭐 한 거겠죠라고 보지만 뭐 그렇지 않은들 여하튼 여기에 걸려 가지고 지금 원호 스님은 뭔가 답답해져 가지고 하지만 비단 뭐 지금 답답해졌겠냐만 처음부터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출가도 한 거고 어렸을 때부터 뛰어났던 글자에 대해서도 한번 크게 아프고는 다 던져버리고 이런저런 가르침을 구하다가 오조법연 선사 만나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역경계를 마주하고는 그러고는 공손하지 않은 말로 화를 내면서 떠났다가
본인의 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고는 시자니까 지금 거리에서 함께 시간 보내면서 그러던 가운데 시절 인연인 거죠. 그래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소염씨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요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조법연 스님이 선사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 이미 이제 대표 화두 내지는 공안 가운데 하나인 거를 던지고 뜰 앞에 잣나무다. 스님이 호련히 깨침이 있어 갑자기 밖으로 나갔는데 닭이 난간 위로 올라 날개를 치며 우는 것을 보고는, 닭이 놀라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푸드덕거리면서 우는 걸 보고는 다시 스스로 이것이 어찌 소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 향기를 소매에 숨기고 입실해서 얻은 바를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선사에게 올렸다. 오도송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바에 대해서 그 경계를 개송으로 금압향 물씬한 비단 휘장 속에서 생황과 노랫가락에 젖어 비틀비틀 돌아오니 소년의 한 차례 풍요의 일을 다만 가인이 홀로 알 뿐이네. 오조 스님이 말하기를 불조의 대사는, 부처님의 큰 일은 근기가 낮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대를 돕게 되어 기쁘구나 라고 했다. 그리고는 산중에서 도반들을 만날 때마다 내 시자가 참구해서 선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러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상수 제자가 되었다. 스님은 오조 문화의 불감해근 불안청원과 더불어 총림 삼걸 법연 문하의 오조법연 스님 아래 이근 일원, 지금 원호극근이니까 근이 2명이고 불안청원 원이 1명이고 이근 1원 변 문화의 3으로 세상에 칭하게 되었다. 불감액은 불안청원, 그 다음에 원호극근. 아까 1063년 생이시니까 원호극근 선사는 나이로 치면 둘째인데, 네, 정황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눈을 열고 상수 제자가 되었다. 제일 윗자리에 앉았다. 오조문화에서 돌을 크게 얻은 스님은 고향에 계신 노모를 생각하고 북송 휘종 정화 무렵, 이때 나이는 40에서 44, 요 무렵에 고향에 돌아와 성도의 장관인 곽지장의 예우를 받아 육조산 육조원의 주지를 맡았고, 형남에서 무진거사 장상령을 만나 담론하면서 아주 친해졌다. 우리 서장에도 편지 주고받은 장상령. 근데 여기는 이미 그리고 또 서장에 또 많은 사대부들이 마찬가지로 이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 원호극근 선사하고 이미 교류가 있었고, 그러다가 원호극근 선사 떠나면서 또 자기의 뛰어난 제자다 하면서 대종고 스님을 소개하고, 또 대종고 스님 존중하면서 그런 인연들도 있고, 내지는 기억이 흐릿하지만 여기 무진거사 장상령 같은 경우에는 제자가 되는 대종고 스님을 존중하고 거기에 또 귀의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던 걸로, 스님의 원호극근 스님 돌아와서 성도 사천성 성도의 육조사하고 풍주의 협산사를 비롯하여 담주 도림사 금능 장산의 태평흥국사 변경 천령의 만수사 윤주 금산의 용유사 남강군 운거산 진여선원 등 여러 사찰에서 주석하면서 법도를 떨쳤다. 특히 국사 협산사 도림사에서 종문 제일서로 알려진 벽암록의 강의가 3차례 이루어졌다. 남송 고종 때 칙명으로 금산에 머물면서 고종의 자문이 되었다. 황제의
자문이 되었다. 가르침을 줬다. 만년의 고종이 운거산에 머무르게 했으나 얼마 안 있다가 고향에서 늙은 몸을 쉬고 싶다고 청하여 허락을 받아 사천성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간청에 못 이겨 성도의 소각사에 두 번째 머문 것이 그의 입적사가 되었다. 입적하셨어요. 소각사에서. 소흥 5년 8월 세수 73에 입적했는데 고종은 다시 진각선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문하에 호구소룡과 대해종고를 비롯해서 100여인이 있다. 문집으로 호구소룡과 약평이 역근 어록 20권, 심요 2권, 벽암록 10권, 격절록 2권 등이 있다. 지금 이게 심요예요. 2권짜리인데 원오시면은 어떤 책인가? 원오시면은 스님에게 법을 묻던 선승과 사대부 그리고 제자들에게 답을 보낸 글을 제자 호구소령과 약평 등이 모아 펴낸 서간집이다. 상하 2권으로 이루어진 원오시면은 건념 3년 1129년 스님께서 입적하신 게 1135년 입적하시기 6년 전 1129년에 단하 불지 유선사에게 보낸 편지로 미루어 볼 때 스님의 말년 호구 또는 사후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대종고 일서기 찬상인 영상인 이 편지에서의 호칭들이겠죠. 일서기 찬상인 영상인 장상영 뇌공 열거사 증대제 등에게 보낸 편지가 각각 2편 실려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종고하고 주고받은 편지도 있습니다. 호칭이 고선인 고서기이래요. 한 차례 문답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공부에 필요한 문답이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 스님들에게 보낸 편지는 당대의 큰 스님들뿐만 아니라 스님의 가르침을 받던 여러 제자들 특히 수자를 비롯한 육두수와 시자 비구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자에게 보낸 편지는 장상영을 비롯한 당대 최고관직에 있던 거사들과 도교 계통의 수행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143편의 편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출가자 99명, 제가자 44명, 관직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인이라는 호칭이 마찬가지로 스님을 호칭하는 거의 모두 주석이 있네요. 상인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덕을 갖춘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지금 번역한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원호 스님보다 연배의 스님을 지칭하는 말로 해석했다. 하긴 제자 요거 다 스님들 칭하는 말. 장로가 제일 높여 부르는 말인 모양이고 여튼 143편의 편지는 모두 예외 없이 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일 뿐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 사중의 일반적인 일, 살림 사는 일, 개별적인 신변 잡기 등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특히 재상과 고관들에게 답한 글에도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 예를 들면 이민족의 침탈, 내정의 실패로 인한 왕조의 위기, 개혁의 실패 등 정치 사회적인 일절의 대화가 없다. 그건 편집 엮을 때 그냥 다 뺀 거겠죠, 당연히. 오로지 스님의 화두 참선에 대한 일관된 가르침만이 편지 속 대화의 주제였다. 스님의 화두 참선을 통한 공부의 일관된 가르침은 무엇보다 자신의 철저한 수행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대승경전과 중국 역대 고서 등의 열람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용을 다채롭게 풍부하게 대승경전 인용을 많이 잘 하셨다. 그런 거겠죠. 중국의 역대 고서 이런 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유학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복을 누렸다. 특히 역자가 번역하면서 줄을 단 것에 근거하면 스님은 대승경전으로는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능가경, 능엄경, 왕각경 등을 열람하였고 노노맹자, 역경, 노자, 장자 등에 정통하였다. 또한 달마를 비롯한 이후의 역대 조사들의 어록을 빠짐없이 열람하였다. 본서는 위와 같은 방대한 불교 경전, 중국 고전 조사 어록 등을 바탕으로 본서는 그러니까 이 원오 10년은 이와 같이 방대한 경전
중국 고전, 조사, 어록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치열한 참선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물 과정 속의 경험담, 당신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특히 자신의 수행 과정상의 과오까지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참선 수행을 통해 불법을 깨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익하다. 나머지는 넘어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편지예요. 화장명 수자에게. 편지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화장명 수자에 대한 뭔가 여기저기에서의 제 기록들을 주석으로 지금 달아놨는데 궁금해지면 이따 다시 오고. 조사는 바로 보여준다. 직시한다. 직시. 그런데 여기에 어찌 그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향상인을 중히 여길 뿐이지 거론하는 것을 들으면 높이 쳐들고 일어나 바로 가버려야지. 명안으로 엿보더라도 이미 둔한 짓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모서리를 들어 보일 때에 새 모서리를 돌이켜 알지 못하면, 사각형이라고 치고 모서리 하나만 들어 보이면 그 나머지 이미 해 맞춰야지. 새 모서리 돌이켜 알지 못하면 나는 가르쳐 주지 않겠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논어에서 인용했습니다. 이건. 그러므로 사람마다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아주 작은 양도 척 보면 알며 수레바퀴가 덜커덕 덜커덕 구르면서도 막힘없이 매끄럽고 빠르면서도 당당해야 비로소 재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재지, 향상의 계기를 보여줌이라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은 향상의 계기를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가르치는 입장과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입장, 주고받는 입장이 이와 같아야 한다. 조사는 바로 보여준다. 거기서 모르면 그러면은 또 맞는 인연을 찾아가든 아니면은 또 맞는 시기의 인연을 기다리든 조사는 바로 보여준다. 다른 거 더 덕지덕지 붙일 게 없다. 여기 어찌 그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냐. 향상인을 중히 여길 뿐이다. 앞서서 우리가 마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던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것만 중히 여길 뿐이다. 거론하는 것을 들으면 높이 쳐들고 일어나 바로 갚버려야지. 깨달아서 언하에 대오해서 그럼 그걸로 끝이지. 명안으로 엿보더라도 거기서 한번 또 헤아림이 붙으면 이미 둔한 짓이다. 어찌 보지 못했는가. 양수가 마곡을 베었던 것을. 수주 양수. 이건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당나라 때 스님 남악 회양의 법계다 마곡 보철의 법을 이었고, 양수 스님은 그러하고 양수가 마곡을 베었던 것을 어찌 보지 못했는가. 마곡 보철은 역시나 당나라 때 스님이고 남악의 문화이고 마조도일에게 참학하고 그의 법을 이었다. 수주 양수 선사가 처음 마곡을 참례하러 갔는데 마곡이 오는 것을 보고는 호미를 들고 나가 풀을 베었다. 양수가 풀을 메었다. 양수가 풀을 매는 곳으로 갔으나 마곡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방장실로 돌아가 방문을 닫아버렸다. 양수가 방문을 두드리자 마곡이 말하기를 누구냐? 양수입니다. 이름을 말하자마자 호련히 그 앞에 깨달았다.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양수가 그럼 가르침 구하려고 마곡 선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마곡 선사가 오는 것을 보고는 가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뭐가 됐든 간에 가서 물은 게 아니라 양수 선사가 호미를 들고는 풀을 메었다. 그런데 또 마곡 선사는
풀을 매는 곳으로 갔으나 뭐 지나쳐 간 거겠죠. 그냥 거기에 뭐 신경도 안 쓰고 돌아보지도 않고 방장실로 돌아가 방문을 닫아버렸다. 양수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궁금하고 답답해서 찾아왔는데 벗거량을 하려고 왔든 내지는 본인은 모양을 그렇게 썼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뭐 어느 쪽이 먼저 묻든 간에, 근데 그럴 기회조차 없이 마곡 선사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러면 아쉬운 거야. 어찌 됐든 양수 본인이니까 방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 양수입니다. 본인이 대답하고는 그러고는 호련히 개합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화상께서는 이 양수를 속이지 마십시오. 양수가 와서 화상께 절하지 않았더라면 일생을 저 경론에 속아서 보냈을 겁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강설하던 곳으로 돌아가 경전 즐겨보고 또 이제 그거를 법문을 하고 이제 그러던 입장이었던 모양이죠. 양수는. 근데 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마곡 스님 찾아왔는지는 뭐 여기는 더 소개는 안 돼 있지만, 그러고는 여하튼 눈이 달라지고 그러고 나서는 감사를 표하는 거죠. 화상께 찾아오지 않았으면 일생을 저 경과론에 속아서 보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강설하던 곳으로 돌아가 법을 풀이해 주다가 말하기를, 그냥 평상시 하던 거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양수도 다 알지만 양수가 아는 것을 여러분은 모른다. 그러면서 또 어떤 판본에는 또 조금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로 넘어가고, 다시 편지로 돌아와서 어찌 보지 못했는가. 양수가 마곡을 마곡을 배웠던 것을 첫 번째 찾아배웠을 때 마곡은 바로 방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양수가 의심을 품고 두 번째 뵙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 버전은 이제 세 번 찾아간 버전이에요. 양수가 의심을 품고 두 번째 뵙자 마곡이 이번에는 빠른 걸음으로 채소밭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양수가 문득 깨닫고는 마곡에게 말하기를, 화상께서는 양수를 속이지 마십시오. 화상을 찾아뵙지 못했더라면 12부 경론에 부처님 전체 경전 여기에 빠져 일생을 속아 지낼 뻔했습니다 라고 했다. 양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스님이야말로 성력이 대단했다. 그리고는 돌아와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대중들이 알고 있는 곳을 양수는 모두 다 안다. 그러나 양수가 아는 곳을 대중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양수가 안 곳은 바람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대중들은 전혀 알지 못하니 양수야말로 가위 진정한 사자라고 할 만하다. 스승 사자. 그러므로 그 집안의 종지를 잇는 법손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한층 더 일두지를 벗어나야 한다. 달마가 양나라에서 머물다가 위나라로 가서 낙초자비로 사람을 찾으며 소림에서 9년을 고요히 앉아 있었다.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셔가지고 양무제에 잠깐 만나고, 그러고 위나라로 가가지고 낙초자비로, 낙초는 도둑대에 들어감, 선가에서는 향하에 떨어짐. 낙초자비로 사람을 찾으며 눈높이를 아주 낮춰서 사람을 찾으며 소림에서 9년을 고요히 앉아 있었다. 이때 깊은 눈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아 얻었는데 마지막에 무엇을 얻었는가 묻자 도리어 3번 절하고 자리에서 돌아가 섰다. 제자리로 돌아가 섰다. 그리하여 마침내 골수를 얻었다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수주대토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앞다퉈 경쟁하듯 말없이 절만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골수와 같은 경지에 깊이 이른 것이라고 하게 되었으니, 이제 뭐 무엇을 얻었느냐는 스승의 물음에 거기에 그냥 말없이 3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선 것에 대해서 달마 스님이 골수를 얻었다.
이제 크게 칭찬하고 내지는 깨달음을 인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주워 듣고는 이제 그 모양을 흉내낸다. 그러고는 골수와 같은 경지에 깊이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어찌 각주 구검하는 격이 되었음을 정녕 모르는가. 칼을 빠뜨리고는 빠뜨린 자리를 배에다 표시하는 격이다. 그래서 어찌 꿈엔들 조사를 볼 수 있겠는가. 만약 안목을 갖춘 진정한 수행자라면 반드시 정견을 뛰어넘어 이거는 정드는 정, 뜻정자. 남다른 생애를 살며 결코 죽은 물 속에서 활발히 분별 개교하지 않아야 장차 집안의 가업을 받들고 부처님 가업을 받들고 이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예로부터 내려오는 고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른바 유하해를 잘 배운 사람이라면 끝내 그의 자취를 따르지 않으리라. 유하해, 이건 그럼 역사에 나오는 인물인 모양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의 노나라 사람으로 효공의 유하는 그의 시급 이름이고 식 마을 이름이고 국가에서 공신에게 내려서 세금 받아 쓰게 하는 고을. 해는 그의 시호 유하해. 은둔 생활을 하여 후에 일민이 되었는데 숨어 지낸 뛰어난 인물 일민. 공자는 논어에서 유하해를 백이 숙제와 더불어 7인의 일민 가운데 은둔 수행자예요. 말하자면 하나로 꼽고 있다. 또 일화가 나오는데 공자가 인정한 그러한 큰 인물이다. 이런 까닭에 고인이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마디 합당한 말이 만겁에 이르도록 나귀매는 말뚝이 된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한마디 합당한 말이 만겁에 이르도록 나귀매는 말뚝이 된다. 주석 화정선자 화상은 이름이 덕성 약산의 버블이었다. 일찍이 화정의 오강에서 작은 배를 하나 띄었기에 선자 화상이라고 불렸다. 배 선자예요. 화상이 동학인 도오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훗날 영리한 좌주가 하나 오거든 내게로 보내주오. 좌주면 이제 경전 강의하는 이제 그런 부처님 경전 좀 똑똑하게 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한 명 소개해줘. 도오가 훗날 도원지가 훗날 서울 근처에 있던 선회에게 권유해서 화상을 참례하게 했는데 화상이 선회에게 협산선회죠. 좌주는 어느 절에 머물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회가 절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머문다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고 같은 게 뭐냐? 눈앞의 것과는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가? 귀와 눈이 이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이 웃으면서 한마디 합당한 말이 만겁에 나귀매는 말뚝이 되었다. 일천자나 되는 길이 자. 낚싯줄을 들이운 뜻은 깊은 못에 있나니 낚싯바늘에서 새치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 선혜가 입을 벌리려고 하자 스님이 삿대로 밀어서 물속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크게 깨달았다. 협산선혜가 묻는 데 따라서 대답을 바로 기민하게 잘 하는데 한마디 합당한 말이 만겁에 나귀매는 말뚝이 되었다.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자나 되는 낚싯줄을 들이운 뜻은 깊은 못에 있나니 낚싯바늘에서 새치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말하지 못하는가?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낚싯대로 그냥 강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크게 깨달았다. 근데 정작 또 화상은
지금 선자덕성 화상은 그 자리에서 배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의 마지막은 알 수가 없었다. 편지는 계속되는데 시간은 지나갔네요. 우선 여기까지 보고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화장 명수자가 어떤 입장인지 앞서서 물어온 편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는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원어극근 스님께서 다 됐고 제 일성이 조사는 바로 보여준다. 거기서 개합하는 거고 그러할 때 비로소 제지라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향상의 계기다. 향상의 계기를 보여줌이다. 나머지는 뭐 향상 아니면 더 그냥 뭐 좋아진다. 수행했더니 뭐가 어떻게 좋아졌습니다. 아마 뭐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온 입장이 근데 뭐 마을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뭔가 거창한 인사말이 앞에 붙지는 않았겠지만 본인의 공부가 뭐 좀 오래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네요. 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수행이라 생각합니까? 여튼 간에 책이 두꺼워서 몇 달은 당분간 함께 원호 선사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볼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